스스로 개발하고 스스로 공부를 잘 하면은 네. 인간의 한계를 넘기는 하는데 네. 그 종합적인 거는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거를 따라잡아서 세상에 AI가 우리를 인간을 컨트롤하는 세상이 온다라는 것은 올 수는 있겠으나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인간이 AI를 컨트롤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선상으로 오는 데까지 놔주질 않는 게 첫째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람이 놔두지 않을 거다. 놔두지 않습니다. 그 종합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한계성을 가질 수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제일 한계성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요. 네. AI를 처음 들으신 게 언제쯤인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1982년 AI 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저는 AI맨이고 예. AI만 주로 연구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계실 때.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에 계실 때 AI라는 연구를 하셨을 때 네. 그때 지금 이런 한 40년 뒤에 이 정도 산업화 될 하나의 단초가 될 거라고 짐작을 하셨을 거로 저는 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늦게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때 뭐 전공했느냐 그랬을 때 내가 AI 뭐 네. 얘기를 하면 네. 조류독감 얘기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AI, 에비에이션 네, 인플루엔자.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농담도 잘 넘기면서 예, 예. 그런 것도 있지만 AI의 핵심이 인텔리전스, 그 지능이라는 건데 네. 그 지능을 사람과 같이 입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렌지 맛을 내기 위해서 아티피셜 플레이버를 첨가하듯이 네. 아티피셜 지능을 만드는데 아티피셜리 인공적으로 어떻게 인텔리전스 지능을 만들 것인가가 AI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AI의 데피니션을 놓고 봤을 때 아티피셜이라는 단어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사람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입힐 것이냐가 AI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계를 사람과 같이 쓰기 위해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과연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 것인가. 그러면 그걸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심하고 겁내하는 게 그게 사람을 능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그렇죠. 대한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핵심은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에 네. 로직을 더하면은 예. 그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답을 주지 않아도 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 그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인데 네. 그거는 뭐에 의해서 되는 거냐? 지식에 정보 다음에 지식이 나오는데 지식에 로직을 더했을 때 우리가 답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네. 그걸 우리는 지능을 가진 머신이다. 그게 AI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십니까? 우리나라 수준 방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수준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 그러니까 세계적인 세계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스며들어갔느냐, 얼마만큼 그들이 우리 것을 요구하느냐에 관한 문제고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질문 상태는 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 아날로그직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세계의 몇 위입니까? 예. 하는 거나 똑같은데 그렇죠. AI 쪽이나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외가 돼야 되고 해외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고 국제화라는 게 그런 것인데 특히 AI는 그렇다. 우리 챗GPT 쓰는데 그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응용은 누가 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해외 것을 갖고 와서 스며드는 과정이다. 그럼 우리 거는 뭘 가져가는 게 있겠는가 네. 하는 것들을 얘기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빅데이터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네. 빅데이터의 데피니션은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빅데이터와 라지 데이터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뭐냐면요. 예.
빅데이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누는 데피니션이에요. 네. 그게 뭐 그러나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뭐 서로들 알아들을 수 있는 거니까요. A라는 거를 저렇게 쓰면 A라고 그렇죠. 하는 약속한 거니까. 약속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약속은 어떻게 돼 있느냐면 3V로 시작합니다. 네. 그 3V가 뭐냐면 첫째 볼륨. 예. 볼륨이 커야 된다. 예. 그다음에 브라이어티해야 된다. 예. 다양해야 된다는 예. 얘기죠. 예. 그 세 번째 V가 제일 중요한데 그 세 번째 V가 velocity라는 겁니다. velocity는 우리 그 뭐 저 이과생들 잘 알듯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 같이 네. 세 개가 하나는 속도, 하나는 디렉션, 또 다른 하나는 임팩트입니다. 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임팩트예요. 임팩트. 그러니까 예. velocity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임팩트인데 네. 그 임팩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라지 데이터와 빅 데이터를 구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뭐 우리가 통화하는 여러 가지 것들 또 핸드폰으로 뭐 물건을 주문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어느 시간에 어느 볼륨으로 무슨 주문을 했다라는 게 어느 기간 동안에 네. 그게 아까 얘기한 속도와 방향과 힘. 임팩트. 그러니까 어느 볼륨으로 어느만큼 빨리 주문을 했느냐, 얼마나 자주 주문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임팩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다는 거지. 제가 요새 TV 보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냥 큰 데이터만 분석했다고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얘기다. 학자로서 네. 저는 뭐 원장 되기 전에 항상 학교에 있었던 교수로서 제가 우리 대학원생들이나 학부생들 가르칠 때 빅데이터의 데피니션을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임팩트가 가장 중요하니까 나머지 라지 데이터는 variety와 volume은 있다. 근데 velocity는 없다. 그 velocity를 네가 어떻게 가져가겠는지에 대해서 디자인을 해왔을 때 내가 빅데이터를 어떻게 가져가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서 어떻게 빠져나가는 게 이게 빅데이터 분석이다라는 걸 가르치거든요. 네. 그래서 빅데이터를 듣고 싶으면 서강대 오십시오. 예.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도 우리 저희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합니다. 경제의 규모, 경제의 범위, 경제의 밀도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방금 말씀 주신 거에 볼륨은 이코노미즈 오브 스케일이라 그래가지고 적어도 내수시장 가져가려면 인구 1억 2천 이상은 돼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근데 거기서 그 조금 더 우리가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경제적인 어떤 활용을 하려면 그 안에 이코노미 오브 스코프이 존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한 100만쯤 되면 병원도 만들 수 있고 자동차 회사도 만들어도 되고 하는 그런 형태고요.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의 그 로직이라는 말씀에 제가 지금 약간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96년도 학위를 마칠 때 제가 방송에서 흔히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때 제가 써본 게 N이라고 해서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는 거하고요. GP라고 해서 Genetic Programming 두 가지를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원장님은 이거는 거꾸로 역산을 해버립니다. 답을 딱 주면 이 답이 어떤 식에서 나왔는지 역산을 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로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데이터를 통해서 자기가 축적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너 이렇게 물었는데 너 이거 원하고 답하냐라고 이렇게 응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빅데이터의 임팩트를 갖고 있는 데이터라면 그렇죠, 훨씬 더 그렇죠. 쉽게 제너레이팅을 해서 그렇죠. 네가 원하는 답을 정확하게 꽂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 임팩트가 없게 되면은 네. 정확한 답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없는 AI는 존재할 수가 없고 빅데이터가 있을 때만 AI가 바른 답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리드해 갈 수 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데이터면 다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예. 빅데이터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차례 제가 얘기하는 임팩트를 네.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은 저는 AI의 준비는 안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원장님이 버라이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버라이티라는 뜻에 한 분야의 스페시픽한 거 말고 네. 다른 분야도 넓혀가는 방향으로 빅데이터의 개념이 확립이 된다면 네. 방금 말씀 주신 AI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적 의식과 인식의 체계가 로직이 스스로도 개발하려고 하는 그게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스스로 개발하고 스스로 공부를 잘 하면은 네.
인간의 한계를 넘기는 하는데 네. 그 종합적인 거는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달걀 지는 거 가르치는데 뭐 한 예를 들어서 네. 한 3년 걸렸다. 예. 안 깨지고 이렇게 살짝 드는 거. 네. 인간은 몇 살만 되면 금방 지워요. 그렇죠. 네, 안 깨고. 그러니까 그 종합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한계성을 가질 수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제일 한계성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요. 네. 러브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브라는 단어를 이해시키려면 굉장히 힘든 것들이 많아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는. 네. 예? 그 이성적 러브인지 아가페적 러브인지 그 러브라는 단어를 스스로 이제 공부해서 가긴 갈 텐데 그렇다고 세컨 제너레이션을 어떻게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AI가 AI 비슷한 기계는 다시 만들 수 있어도 인간과 같이 자기 아이들을 생산할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신이 우리한테 부여한 여러 가지 중에서 굉장히 빈 구석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잡아서 세상에 AI가 우리를 인간을 컨트롤하는 세상이 온다라는 것은 올 수는 있겠으나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인간이 AI를 컨트롤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선상으로 오는 데까지 놔주질 않는 게 첫째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람이 놔두지 않을 거다. 놔두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로봇을 만들어서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로봇가 네. 사람 한 10명 목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매기려고 그러는 게 뭡니까? 로봇 세라는 거예요. 10명에 해당되는 일을 했을 때 10명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거기다 차지를 합니다. 네. 그럼 걔가 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 컨트롤 자체가 인간한테 있기 때문에 예. 인간이 그렇게 우매하지 않아서 자기 밑으로 둔다. 그걸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그 앨런 머스크가 네. 지금 만드는 옵티머스라는 이런 프로젝트 네. 같은 거 서비스 로봇 같은 거 만들었을 때 네.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다리 4개 달린 강아지 같이 생긴 네, 거 뭐 네. 텀블링도 하고 뭐 아주 댄스도 추고 하는 그런 로봇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앨런 머스크가 주장하는 거는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잘 밸런스가 맞는 것보다는 네. 타겟이 딱 있어요. 사람보다 천천히 가야 되고 사람보다 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러면 즉 로봇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코보트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코퍼레이티브 로봇을 코보트라고 얘기하는데 사람과 같이 동행하는 로봇, 사람과 같이 동행하는 AI, 사람과 같이 무엇을 협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디렉션이라고 보는 거고 네. 우리가 앨런 머스크의 생각을 잘 볼 필요가 있는지 우리 볼 때는 이건 좀 엉뚱한 놈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게 한 5가지로 저는 분류하고 있는데 네. 첫째 자동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네. 두 번째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필드가 예. 차징 시스템입니다. 뭐 저기 전기 자동차는 차징을 해야 되니까 그럼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네. 거. 그 다음에 하는 게 FSD 데이터를 모아서 운전을 얼마나 자율주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 자동차 만드는 거랑 다른 겁니다. 하나는 네. 하드웨어적 얘기를 하는 거고 네. 하나는 소프트웨어적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그 로봇인 옵티머스 얘기를 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들이 서비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 그 5가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 국가가.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필드를 하나씩 파고 들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해서 코어를 해서 어떻게 시장에 런칭을 할 것인가. 요거 말고도 많습니다. 네. 저희가 연구하는 분야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다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가야지 대한민국이 미래 먹거리를 할 수 있을까. 네. 말씀을 듣고 보면 결국은 배경률 원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삼성 반도체라든지 현대자동차, 그러니까 저희들이 80년대, 90년대 가졌던 제조업의 꽃,
네. 앞으로 디지털의 꽃이라고 하고 디지털의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디지털의 꽃은 다른 표현으로 꽃 대신에 다른 표현이 돼 디지털의 빛 그런 식의 뭔가를 만들어내셔야 될 생물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요. 예. 저도 좀 엉뚱한 사람이긴 한데 주로 생각하는 게 미래 먹거리를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네. 그 플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그렇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하는 거 우리께 좋은 곳이야. 다 좋은데요. 우리는 국제에 스며들어야 되고 국제가 그렇죠.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학교에 있을 때 가르친 게 뭐냐면요. 까만 거의 반대색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다 하얀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요. 까망의 반대는 까망을 제외한 모든 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까망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 게 나빠서가 아니라 스며들어야 된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와 네가 아니라 그렇죠.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 그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전부 제가 얘기하는 소프트웨어적 발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소프트웨어적 발상,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2016년 1월 20일 날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단어를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 가서 4차 산업혁명 혹시 아느냐? 그러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이 1760년대, 네. 2차 산업혁명이 1870년대, 3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은 90년대. 네, 90년대, 1990년대에 그 PC를 중심으로 이제 큰 네. 와이칼라를 서포트하기 위한 네. 4차 산업혁명이 2016년도에 생긴 그거는 무엇이냐면 소프트 파워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 파워를 어떻게 키워가겠는가에 대한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소프트 파워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프트 파워에 대한 준비를 거의 안 합니다. 그렇게 네. 가르치지도 않아요, 지금. 예. 제가 참 한국 와서 제가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 이제 한국을 왔는데 네. 저는 대학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랭귀지라는 걸 배우질 않았습니다. 그러셨겠죠. 뭘 배웠느냐면요. 네. 컴퓨터 랭귀지 론을 배웠어요. 그리고 오퍼레이팅 시스템 론을 배웠어요. 네. 그리고 보니까 C라는 프로그램이 잘 돼 있더라. 그래서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그걸 모디파이해서 내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연구해서 다시 만들어내기 시작하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학생들 잘 따라합니다. 네. 근데 많은 대학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C 랭귀지를 그냥 가르쳐요. 그냥.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얼마나 이해하기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 교육의 컴퓨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론을 가르치고 스스로 개발하게 하는 게 맞는 교육 방법이고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얘기하는 인베이디드 시스템, 그러니까 칩 안에 들어가서 조그만 것들이 폭발적으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군을 우리가 키울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교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새로운 학과를 제일 많이 만든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시겠네요. 제가 말씀 그래서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학과들 만들었죠. 디지털 저작권 학과. 그건 뭐 하는 거지? 저작권이 중요하죠. 지금 저작권 지금 뭐 음원부터 시작해서 조각 투자 전부 다 그걸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만 하는 사람 역사만 봐야 되고 그 사람 그거 전공이가 아니라 그럼요. 네. 역사 보는 사람이 프로그램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요. 음악도 알아야 되고 그림도 알아야 되고 예술도 알아야 되고 컴포징도 알아야 되고 작곡도 그럼요. 알아야 되고 그럼요. 다 종합해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날로그적 컨셉을 가지고 아날로그적 티칭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도제식 갖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 AI 얘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제가 사실 AI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축을 어떻게 잡아주겠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이죠. 제가 지금 디지털 저작권 말씀을 하셔서 네. 또 곁다리로
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NFT하고요. 네. 비트코인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디지털 저작권하고 관련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NFT를 우리가 non-fungible 토큰이라고 예, 얘기하는 non-fungible 거고, 토큰. 그런 것들의 기술이 이 AI랑 같이 어우러졌을 때 그러니까요. 다른 비즈니스 롤과 다른 비즈니스 필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람들이 블록체인 하면 꼭 연결해서 생각하는 게 토큰 그렇죠. 이것만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은요 거기에다 쓰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방어적 논리 그다음에 보안 쪽에서 많이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거라고 개런티 해줄 수 있는 방법론적으로 가장 우수한 거 그게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그렇습니다. 보는데 네.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져야 될 그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토큰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1998년도, 99년도에 처음으로 그 전자정부라는 거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네. 그 전자정부의 뭐 태동을 시킨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게 제가 1998년도부터 2002년, 99년부터 2002년까지 네. 서울시 부시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때 만든 그 오픈 시스템이라는 게 그게 전자정부의 기본이 돼서 제가 모셨던 고건 시장님께서 국무총리로 가시면서 전국으로 다 이게 좋은 거니까 확산을 해라. 그래서 확산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민원 24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그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국가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 맥락에서 블록체인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블록체인이 사실 전자정부에 들어가게 되면요. 제가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거버먼트는 매니 스탑을 원 스탑으로 만들어줬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기 동사무소 가든지 아니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가족 네. 관계 증명은 다 뜯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실은 왜 필요할까를 또 요새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요새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아이가버먼트다. 그래서 인텔리전스 가버먼트를 저는 주장을 하는데 예. 그 인텔리전스 가버먼트는 뭐 하는 거냐? 예. 쉽게 국민들한테 설명할 때 예. 이 가버먼트는 매니 스탑을 원 스탑으로 아이 가버먼트는 원 스탑을 넌 스탑으로 만들어 주겠다. 영어로 표현하면 아이까리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뭐 훌륭한 학생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예. 우리 바이오메트릭스 이런 지문이나 예. 얼굴 인식이나 베인이나 예. 이런 거 갖고 은행에 가서 전부 다 돈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한번 되면은 네. 내가 누군지 다 되는데 왜 반복해서 주민등록등초본 예. 내야 되고 나를 나라고 인정하는 뭐 증명서를 계속 내야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큐리티 코드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얼굴 그다음에 지문 그다음에 코드 그 순서 자체가 시큐리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 얼굴 시큐리티 코드 이렇게 할지 시큐리티 코드 지문 얼굴로 순서를 할지 바꿀지. 순서를 바꾸 그런 것들이 전부 조합돼서 그 보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네.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난가? 네가 하라고 그러니까 한 거잖아. 그렇죠. 그거는 요새 이제 존재하지 않는 세상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소프트 파워라는 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지금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걸로 다 서포트하면 되는데 네. 계속 하던 일들은 그대로 놔두고 그냥 다른 필드가 또 생기면 또 사람 또 뽑고 그게 아니라 이 거버먼트가 생겼으면은 종이도 줄어야 되고 일도 많이 줄어야 되는데 일을 만든단 말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저지나 이건 안 돼, 이건 이렇게 가야 돼 하는 선각자들이
지금 좀 게을른 것 같습니다. 원장님 보시기에 대한민국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앞으로 내놓을 정책들이 지금 미국 쪽은 월스트리트나 이런 걸 보면은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시장 쪽으로 보면 독과점 규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AI가 독과점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정보통신 이용에도 그렇고 활용에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런 독과점에 대한 대응은 좀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예를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고 저는 그거를 제가 살던 곳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AI 그 정책이나 AI 필드를 놓고 보면은 규제를 굉장히 느슨한 규제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마켓이 크기 전에 규제할 필요 없다는 거에 있습니다. 예. 그게 핵심입니다. 예. 유럽은 어떤 거냐? 유럽은 마켓을 규제를 합니다. 2021년부터 규제에 들어가서 엊그저께 2024년 3월 13일 날 또 액트를 발효를 했어요. 예. 근데 미국은 2023년 10월 30일 날 바이든 정부가 그 액트 8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네. 그 8가지 것들을 얼개를 이렇게 해서 놓은 거를 보면은 네. 규제 안에 집어넣겠다는 게 많이 포함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국토부에서, 요거는 상무성에서, 요거는 뭐 외무, 그러니까 국무부라고 얘기하죠. 예. 국무부에서 해야 되고 네.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로 과기정 통부라는 일을 많이 하는데 과기정 통부가 이제 컨트롤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거기에 많은 제도적으로 서포트를 하면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MWC 가서도 제가 네. 발표하고 온 게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네. 그 장관 라운드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 라운드 테이블에 가니까 이제 저한테 질문이 많이 쏟아져요. 근데 거긴 또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장관 팻말 가진 사람만 들어가요. 제가 장관이라서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서 초청을 해서 이제 알겠다 그러면 내가 준비해서 가마. 근데 한국에는 유럽은 규제고 미국은 아직 안 하고 있고 액트만 하고 있는데 한국은 어떠냐라고 질문을 당연히 받죠.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규제를 안 하는 게 맞다. 근데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세그먼트를 다 나눠야 됩니다. 잘게. 그래서 자율주행, 생성형 AI,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무슨 뭐 의복 네. 이런 쪽으로 다 나누고 난 다음에 네. 거기에 필요한 AI가 무엇이 있을까를 준비하고 계산해 두고 있다가 그걸 AI 프로그램으로 디텍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계속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네. 규제의 시점이 오면은 준비되어 있는 레귤레이션을 규제에 들이대면 되는 거예요. 박수 많이 받았습니다. 나눠놓는다는 데에 대해서. 그 다음에 AI를 컨트롤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그때 하지 지금부터 하지 않는다. 그걸 겁줘서 마켓이 크지 않는 역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네? 생태계를 키워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 한국의 그 준비성이 굉장히 큰데 거기다 저 한 가지를 제가 더 보탤 수 네. 있는 게 뭐냐면은 대기업들은 모니터링을 하고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AI에 대해서. 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소기업들은 자율적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자율적 규제란 뭐냐? 나는 무슨 목적으로 AI를 만들었으며 어떤 레귤레이션에 의해서 얘가 여기까지 가면은 그때 제재에 들어갈 것이며 그거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주시면 저희는 그 안에서 움직이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써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네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네 스스로가 정하고 거기서 자유를 가지고 난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는 게
국가가 보기에 지방 정부가 보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써도 좋다. 네. 그러니까 자율적 규제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도 다른 나라에서는 한 번도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써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공지능의 윤리 기준, 네. 그다음에 윤리 기준 자율 점검표. 그게 네. 바로 이제 뭐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뭐를 나는 이 레귤레이션 안에 집어넣겠다라든지 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갖고 오는 것들을 우리가 인증. 그러니까 신고제냐 아니면 허가제냐 쪽에서 신고제에 가깝도록 우리는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도 그쪽이고 저는 자율이 가장 좋은 경쟁력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